의 시대, 뇌과학이 밝혀내는 예술과 무의식의 비밀, 에릭 캔델 지음, 서문. 1902년 6월 오기스트 로댕이 빈을 방문했을 때 베르타 주커칸들은 그 위대한 프랑스 조각가와 오스트리아의 가장 뛰어난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를 야우제, 즉 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후 다가회에 초대했다. 손꼽히는 예술 비평가이자 빈의 가장 유명한 살롱 중 하나를 주최하여 지적 흐름을 선도하는 여성이었던 베르타는 자서전에서 이 잊지 못할 다가회를 이렇게 회상했다. 클림트와 로댕은 미모가 빼어난 두 젊은 여성 옆에 앉아 있었다. 로댕은 넋을 놓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독일 황제 비렐르 밀세의 궁정 피아노 연주자를 지냈고 지금은 빈에 살고 있는 알프레트 그린펠트가 널찍한 응접실의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응접실의 양쪽으로 열리는 큼지막한 문들은 활짝 열려 있었다. 클림트는 다가가서 연주를 청했다. 슈베르트의 작품 좀 들려주세요. 그린펠트는 입에 시가를 문 채로 연주를 시작했고 꿈결 같은 선율이 시가에서 나는 연기와 함께 허공을 떠다녔다. 로댕은 클림트에게 몸을 기울이면서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내 평생 처음이오. 당신의 비극적이면서 장엄한 베토벤 프레스코와도 그렇고 신전 속에 와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한 잊을 수 없을 당신의 전시회도 그렇고 지금은 또 이렇게 멋진 정원과 여인들과 음악 모든 것이 마음을 달뜨게 만들어 어린아이처럼 행복감에 젖게 만드는군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러자 클림트는 멋진 머리를 천천히 끄덕이면서 한마디로 답했다. 오스트리아니까요. 클림트와 로댕이 공유한 그리고 현실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시피 한 오스트리아에서의 삶을 이상화한 이 낭만적인 관점은 내 상상 속에 새겨진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 나는 어릴 때 빈을 떠나야 했지만 그 세기의 전환기에 접했던 빈의 지적인 삶은 내 피가 되어 유장하게 흐르고 있다. 내 심장은 그 시대의 음악에 맞추어 4분의 3박자로 뛴다. 이 책은 그 뒤로 내가 1890년대부터 1918년까지의 빈의 지성사에 푹 빠져 지낸 매혹의 산물이자 오스트리아 모더니즘 예술, 정신분석, 예술사에 대한 내 관심과 평생에 걸쳐 연구한 뇌과학을 종합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에서 세기 말에 빈에서 기원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술과 과학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고 그 대화가 주요한 3단계를 거쳐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모더니즘 예술가들과 빈 의대의 연구자들이 마음의 무의식적 과정에 관해 깨달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30년대에 빈 미술학파가 도입한 미술과 인지심리학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속된 시기다. 세 번째 단계는 2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이 인지심리학이 생물학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정서적 신경미학의 토대가 마련된 시기를 가리킨다. 이 신경미학이란 미술작품에 대한 우리의 지각, 감정이입 반응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분야를 말한다. 뇌과학과 미술 사이의 이 대화와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노력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노력 덕분에 우리는 미술 작품을 볼 때 그 사람, 즉 관람자의 뇌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21세기 과학의 핵심 도전 과제는 인간의 마음을 생물학적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다. 20세기 말에 인지심리학, 즉 마음의 과학이 뇌의 과학인 신경과학과 융합되었을 때 이 도전 과제의 해결 가능성이 열렸다. 그 융합은 새로운 마음의 과학을 낳았고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지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 것일까? 정서, 감정이입, 생각, 의식의 본질은 무엇일까? 자유의지의 한계는? 이 새로운 마음의 과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뇌과학과 다른 지식 분야들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대화는 예술에서든 과학에서든 인문학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간에 지각과 창의성을 가능케 하는 뇌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넓게 보면 이 대화는 과학을 우리 공통의 문화적 경험의 일부로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마음의 과학이 예술과 처음에 어떻게 관련을 맺기 시작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 핵심적인 과학적 도전 과제에 접근할 것이다. 재개되는 이 대화에 일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는 의도적으로 미술의 특정 형태, 초상화와 특정한 문화적 시기,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빈의 모더니즘에만 논의를 한정한다. 이렇게 한 것은 핵심이 되는 주제들의 논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미술 형태와 이 시기가 예술과 과학을 결부하고자 한 일련의 선구적인 시도들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초상화는 과학적 탐구에 매우 적합한 미술 형태다. 이제 우리는 남의 얼굴 표정과 신체 자세에 자신이 지각적, 정서적, 감정이입적 측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인지심리학과 생물학 양쪽에서 지적으로 흡족하리 많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빈 1900의 모더니즘 초상화는 더욱더 적합하다. 겉모습 아래 놓인 진실을 탐구하려는 화가들의 노력이 의학과 정신분석, 문학 분야에서 무의식적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 동시대에 비슷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던 노력들과 나란히 나아가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 모더니스트들의 초상화와 모델의 내면 감정을 묘사하려는 그들의 의식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시도는 심리학적, 생물학적 통찰이 우리가 예술과 맺는 관계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사례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당대의 과학적 사유와 더 넓게는 빈 1900이라는 지적 환경이 새 화가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스타프 클림트, 오스커 코코슈카, 에곤 실레가 바로 그들이다. 그 무렵 빈 생활의 특징 중 하나는 미술가, 저술가, 사상가와 과학자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의학자와 생물학자뿐 아니라 정신분석학자와도 이루어진 이 상호작용은 이 세 화가의 초상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빈 모더니스트들은 다른 측면에서도 이 분석에 적합하다. 우선 그들은 몇 명 되지 않으면서도 고작 3명의 주요 화가이니까 집단적으로 또한 개별적으로도 미술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탐구될 수 있다. 한 집단으로서 그들은 무의식, 즉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를 그림에 담고자 애썼지만 각 화가는 얼굴 표정과 손과 몸의 자세를 통해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제각각 개념적, 기교적 측면에서 현대 미술에 독자적으로 기여했다. 1930년대에 빈 미술학파의 학자들은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의 모더니즘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치중했다. 그들은 현대 화가의 역할이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빈 미술학파는 최초로 관람자에게 초점을 맞춘 과학 기반의 예술 심리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오늘날 이 새로운 마음의 과학은 다시금 관람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술과 과학 사이에 새로운 대화를 이끌어내고 활성화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 나는 현재의 뇌 과학을 빈 1900의 모더니즘 그림과 연결 지음으로써 일반 독자와 예술사 및 지성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각, 기억, 정서, 감정이입, 창의성의 인지심리학적, 신경생물학적 토대를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 쉬운 용어로 궤가하고자 한다. 그런 뒤에는 인지심리학과 뇌생물학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관람자가 미술을 지각하고 미술에 반응하는 방식을 탐구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는 모더니즘 미술, 특히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미술을 사례로 들었지만 관람자가 미술에 반응하는 원리는 모든 시대의 미술에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예술과 과학, 더 나아가 과학과 문화 전반의 대화를 촉진하고 싶어 하는가? 뇌 과학과 미술은 마음을 보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을 대변한다. 과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신생활이 뇌의 활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미술 작품에 대한 우리 반응의 토대가 되는 과정들을 이해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눈을 통해 모은 정보는 어떻게 시각으로 전환되는 것일까? 생각은 어떻게 기억으로 전환될까? 행동의 생물학적 토대는 무엇일까? 한편 미술은 마음의 더덥고 경험적인 특성들, 특정한 경험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한다. 뇌 영상은 우울증의 신경 징후들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베토벤의 교향곡은 우울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드러낸다. 마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관점이 다 필요하지만 둘은 결합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빈 1900의 지적, 예술적 환경에 자극을 받아서 처음으로 두 관점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인간의 마음에 관한 생각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 그런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혜택이 무엇이고 누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뇌 과학이 얻는 혜택은 명백하다. 생물학의 궁극적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뇌가 지각, 경험, 정서를 어떻게 의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교류가 미술의 관람자, 미술사와 지성사, 연구자, 화가 자신에게 유용할 것이라고도 상상할 수 있다. 시지각과 감정 반응의 과정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면 미술, 새로운 미술 형식, 더 나아가 예술 창의성의 새로운 표현 방식에 관한 새 언어가 출현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르네상스 확 예술가들이 밝혀진 사람의 해부 구조를 이용하여 인체를 더 정확하고 압도적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현대의 많은 예술가는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해 밝혀진 사항들을 토대로 새로운 재현 방식을 창안할지도 모른다. 예술적 통찰, 영감, 작품을 본 관람자의 반응 등의 배경이 되는 생물학을 이해하는 일은 창작력을 증진하고자 애쓰는 예술가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뇌 과학은 창의성 자체의 본질을 밝힐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과학은 복잡한 과정을 핵심 활동들로 환원하고 그 활동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그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 환원론적 접근 방식은 미술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사실 한 미술학파, 그것도 겨우 3명의 주요 인물로 이루어진 학파에 초점을 맞추는 이 책은 바로 그런 접근법의 일례다. 일부에서는 환원론적 분석이 미술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것이고 미술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만들고 미술이 지닌 특별함을 앗아가 결국 관람자의 역할을 평범한 뇌 기능으로 환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나는 정반대라고 주장한다. 과학과 미술 사이의 대화를 장려하고 한 번에 마음의 한 가지 과정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권함으로써
환원론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미술의 본질과 창작 과정을 간파하는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통찰을 토대로 생물학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 사이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미술의 의외의 측면들을 깨달을 것이다. 환원론과 뇌의 생물학은 결코 인간 지각의 풍성함과 복잡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사람의 얼굴과 몸의 형태, 색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음미하는 즐거움을 약화하지도 않는다. 현재 우리는 심장이 뇌를 비롯한 몸 전체로 혈액을 뿜어내는 근육질 기관임을 과학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심장이 감정이 자리한 곳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심장에 덜 탐복한다거나 심장의 중요성을 덜 인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과학과 미술의 여러 측면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술이 불러일으키는 영감이나 작품 관람자의 즐거움이나 창작의 욕구와 목표를 과학이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정반대로 뇌 생물학의 이해는 예술사, 미학, 인지심리학을 위한 더 폭넓은 문화적 기본 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의 마음의 과학은 대체 미술작품의 무엇이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사로잡는지를 아직 대부분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라스코의 고대 동굴 벽화에서부터 현대의 행위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각예술이 지닌 중요한 시각적, 정서적, 감정이입적 요소들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 요소들을 더 깊이 이해한다면 미술의 개념적 내용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관람자가 어떻게 하여 미술 작품에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결부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 미술의 재반 측면을 더 폭넓은 지식체계에 통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뇌과학과 인문학은 앞으로도 각자 나름의 관심사를 계속 추구하겠지만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마음의 과학이 지닌 관점과 인문학의 관점을 특정한 공통의 지적 문제에 집중하고 예술, 마음, 뇌를 연관짓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빈 1900에서 싹튼 대화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가는 일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 가능성에 고무된 나머지 나는 과거에 과학과 예술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이 분야 간에 끼치는 영향이 예술뿐 아니라 과학의 지식과 즐거움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더 폭넓은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책을 마감하고자 했다.